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첫 주 백권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약간 연계성이 있는 강의를 하겠는데, 이 1부 강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상황과 마오쩌둥 이들의 그 통치술에 대해서 주로 말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공지하기로는 민심 잡기라고 했는데, 왠지 그 민심 잡기가 좀 기레기들의 언어 같아가지고 둘째 시간에 또 언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통치술이라고, 이게 정식 논점입니다. 그 다음 2부에서는 마오와 정치가의 언격, 이 언격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그냥 언어의 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 백권대학 강의의 목적이 공통되듯이 우리가 왜 이런 학습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학습 목적은 오늘의 학습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이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 역사 인식의 문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정치에 대한, 오늘의 강의입니다. 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식견, 바른 식견을 갖는 문제.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 대한 바른 성찰 또는 이 통찰 같은 것을 얻기 위한 이런 강의라고 목적의식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들 강의가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의 그 이의를 또는 목적과 이의를 얘기한다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치에 대한 깊은 식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용적인 그 성찰, 이런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텍스트는 그 우리 교재에 있듯이 상군서가 있습니다. 이 상군서는, 여기서 상군은 이 책의 저자인 상앙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군서는 상앙이 원래 텍스트의 저자겠죠.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서 이 상군서 주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권밖에는 없어요. 이것도 그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대학 도서관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빌려봤는데, 약간 불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는 거. 이건 그 신동준 선생이 번역한 건데, 그 신동준 선생은 정통어로 제자백과를 공부한 분은 아니지만 독학으로 하신 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제자백과 해석에서 가장 그 자신만만하고 탁월합니다. 다소 그 보수적인 것이 약간 그 성향이 다를 수는 있어도 대단히 꿰뚫고 있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 학계에서 고리타분하게 이 제자백과를 그 교과서 방식대로만 이해하는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주체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열전이 있는데, 사기야 뭐 당연히 우리가 그 사마천의 저술인데, 이 사기열전의 68장에 보면 이 상황에 관한 그 이른바 그 압축된 전기가 있는데, 상당히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 텍스트는 정치가의 언격이 되겠어요. 이건 최근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후숭타오가 저자입니다. 근데 후숭타오 역시 아주 독학에 의해서 마오를 연구한 사람이고, 이러한 그 독학의 연구가 성과를 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번역되기 이르렀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은 두꺼워서 껍질만 가져왔는데, 이 정치가의 언격은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치가의 언격, 상당히 읽을만한 책입니다. 그 마오의 그 촌철살인의
그 언어들이 제시되고 해설돼 있고 마오가 쓴 시도 몇 편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붉은 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드가 스노의 책이죠. 최근에 그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이 읽기 좋게 세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출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책은 이제 맨 처음에 한 권짜리, 그 다음에 이제 두 권짜리, 그리고 이제 세 권짜리가 나와 있고, 이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은 마오와 중국 대장정 및 인민혁명을 기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마오에 관한 전기 중국 인민혁명사도 이 에드가 스노의 책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현희섭 선생이 쓴 이 중국지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 합해서 한 1300쪽의 분량인데 활자가 작기 때문에 보통 활자로 치면 2000페이지 가까운 그러한 방대한 저서죠. 다음으로 이제 그 서양인이 쓴 그 마오의 전기가 있는데 그 최근에 나온 것으로 이 알렉산더 판초프, 이 사람은 러시아 태생이고 러시아에서 박사까지 공부를 한 미국의 대학 교수예요. 이 알렉산더 판초프의 이 마오쩌둥 평전, 책이 두꺼워서 제가 이 표지만 가져왔습니다. 이 마오쩌둥 평전, 이 책도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활자가 작아요. 그래서 보통 활자로 하면 1500페이지 가까운 대단한 역작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판초프는 중국의 그 고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마오를 얘기하는데 다른 중국의 사상가와 비교하는 이런 언급이 많이 된다는 점이 강점이고, 또 그 중국의 인민혁명 과정에 부단히 개입하고 간섭하고 지시했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그 소련의 코민테른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는 필립 쇼트의 마오쩌둥입니다. 이 필립 쇼트는 영국인 저널리스트인데 사실 어느 면으로는 이 책이 가장 최신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책은 1990년대 후반, 98년인가 9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마오 전기의 결정판이다라는 찬사를 얻었는데, 제가 보기에 종합적인 성격에서는 이 알렉산더의 책보다는 그 종합성이 있지만 어떠한 이 전기의 그 흥미성 그리고 날카로움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18년 동안 저자가 갈고 닦아가지고 새롭게 이 전면 개정판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그 2권으로 최근에 나온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그 텍스트로 해서 오늘 수업을 할 텐데, 방금 소개한 이 필립 쇼트 책만 우리 백권대학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책입니다. 텍스트는 그렇습니다. 자, 맨 처음에 먼저 그 상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그 상황에서 상황인데 이 상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동명이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역은 다른데 이름은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하면 중국의 그 단대 하상주 할 때 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 진나라 때 일부 지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땅을 받았거든요. 봉토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상자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이라는 이름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겠죠. 상자 앞에 딴 게 붙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공손,
여러분 중국 성씨 가운데 공손씨 많이 들었죠? 네, 많습니다. 공손. 별거 아니에요, 이거. 공손. 이 공이라는 건 이건 나중에 이건 왕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황제가 없었잖아요. 진시황 전에는. 그러니까 진시황 전에는 왕이 최고고 그 아래 제후가 이제 공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냥 손은 뭐 알죠? 손자, 자손.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공손 그러면. 그러니까 공손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후국의 그 후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은 왕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가 진 전에는 강국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그래서 상왕이라고 하기 전에 위앙이라고도 했어요. 위앙이라고도 했는데 이때 그 위나라에 위나라의 이 회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위회왕 밑에 재상인 공손, 이 사람도 공손씨예요. 공손좌 해서 공손좌인데 여러분 책에 따라서 공손좌라고도 나와 있고 공숙자라고도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공숙자 해가지고 공숙자. 그러니까 이것도 공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은 왕이란 뜻이고 숙은 뭐예요? 뭐 형제란 동생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공손은 왕족에 좀 가까운 왕족이고 공숙은 왕족과 좀 뭐 사촌빨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성씨 가운데 이 두 자짜리 성씨 가운데 사마라는 성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는 이 공손보다는 아래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는 원래는 이제 병조판서를 가장 높여 부를 때 사마라고 하는데 이 병과 계통의 관직을 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좀 최상급 관리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상급 관리를 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그 과거 사마시가 있잖아요. 사마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손, 사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상황을 소개할 때 이 일화를 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해왕의 재상인 공손자 또는 아까 공숙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이 공숙자 밑에서 이 중서노릇을 삽니다. 중서라는 건 그 서사 또는 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 내부의 비서실장이니까 이런 걸 낮추어서 또 뭐 집사라고도 하는데 특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꼭 집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집사가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김창완이든가요 이름이 그 양반이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또 거기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내부역이죠. 그래서 이 공손좌의 그 중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왕이 이 재상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왕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1인자와 2인자가 동시에 역사에 남는 시대, 그 시대는 위대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계와 정도전 같이 남잖아요. 비슷한 비중으로. 제환공과 관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와 김기춘 대단히 특이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1인자와 2인자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해왕도 뭐 역사에 그렇게 큰 이름은 안 남겼고 공손자는 이 공손왕의
공손왕의 상전이었다는 것으로 역사에 남을 정도니까 바로 이 위나라는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끝난다는 것은 망국기로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위해왕이 이 공손자가 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다른 말은 안 하고 직업적부터 해요. 우리가 이제 야, 너 죽으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매정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남편이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너 죽으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낸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크게 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인간에 대한 성찰을 이 목적에다 담은 이유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성찰할 면이 생긴다는 그런 그 착상이 들어서 세 번째 목적에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추천해다오 하니까 이 공손자가 바로 이 앙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집사를 추천하니까 뭐 너무도 못한 사람이고 저 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을 리도 없고 저 공손자가 저 나이가 들고 병 들어가지고 맛이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위해왕이 그냥 뭐 귀로 흘려 듣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공손자가 대단히 유능한 친구인데 꼭 그를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를 기용하지 않으려면 그 아이를 죽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갔을 경우 큰 우리한테는 우환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근데 뭐 태왕이 이거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이제 기용을 안 할 것 같거든. 기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임금 쪽으로도 걸쳤다가 기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앙을 불러가지고 야, 사실은 얼마 전에 이래서 내가 너를 추천했다.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기용을 안 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너를 기용을 안 하면 너를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앙이 그 자리에서 막 웃습니다. 막 웃고 어른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를 기용을 안 했다는 것은 당신 말을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건데 안 믿었으니까 나를 또 죽일 리도 없죠 하고 걱정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군주의 심리, 정치가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명료한가를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앙이라는 사람은 이 고민이나 우유부단이 없어요. 고민이나 우유부단은 저 혼자예요. 남보다 빨리. 그리고 항상 그냥 결정된 말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서 머물다가 바로 이 진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이라는 나라는 중국 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서쪽으로 치우쳤죠. 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거의 오랑캐 취급을 받는 나라예요. 원래 진도 이제 또 한자가 다른 진나라가 있는데 이 진은 그러니까 오랑캐 취급을 받고 이 중원에서는 얘들을 좀 촌놈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은 저 중동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문명이 들어와 있던 곳이에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약간 이질적이면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죠. 바보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나라였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소외가 됐죠. 그 진나라에 가가지고 이 태감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 내시들이 높은 그 환관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내시들이 상당히 높은 직에 올랐고 권한도 많았어요. 조선에서는 그냥 내시가 아주 얌전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안 했지만 중국은 상당히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태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왕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요. 바로 그 왕이 그 유명한 진효공입니다. 진효공.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뇌물을 많이 줬겠죠. 왜냐 왕을 독대할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효공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전국 시대를 평정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인데 오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이 사망오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란 건 중국의 그 전설시대 아닙니까? 이제 오제에서부터는 나중에 그 요순시대를 거쳐가지고 우왕 이쪽으로 이어지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니까 이 효공이 듣다가 졸아요. 그냥 졸아. 그리고 코까지 골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물러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태감을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태감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왕이 듣다가 신경질 나서 잤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양이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뇌물을 또 주었겠죠. 보나마나. 두 번째는 내가 제대로 하겠다. 면접을. 두 번째 가요. 두 번째 가가지고 또 그것보다는 조금 난데 이른바 그 왕도와 패도의 조화 문제. 그러면서 왕도에 치중한 왕도는 이른바 이제 덕치고 인치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흥미가 있어는 하는데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이 태감이 어렵게 만나게 했더니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면담이 이루어져요. 바로 여기서 철저하게 이 왕의 심리를 깨우친 이 앙은 철저하게 이 패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패도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패도 정치는 법치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전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최강국이 될 수 있는가를 단기간에 얘기를 하니까 이 진효공이 확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앙을 기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1인자와 2인자 얘기를 했죠. 그래 제환공과 관중 이 세트도 아주 그 역사적으로 훌륭하지만 이 진효공과 이 상황의 세트가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진나라 통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진효공으로부터 이 상당한 이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반대도 많고 자꾸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남긴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의심이 완전히 거두어졌을 때 착수하는 거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의심하면 이름도 세울 수 없고 백성의 뜻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로 그 왕을 설득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 왕도와 패도가 있어요. 근데 왕도는 덕과 인을 위주로 내세우는 정치고 이 왕도 정치의 거두라고 하면 맹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순임금, 우탕, 문, 그 다음에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인데 재미난 게 이제 이 진나라가 이
상황의 그 개혁으로 빠른 시간 내로 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 위나라가 그 위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위나라가 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자기 출신인 나라를 이제 공격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가 밀려나가지고 저쪽 산동성 저쪽으로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양이라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위 해왕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양 해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자 읽어보면 첫 장에 양의 왕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하지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도 뭐 이를 얘기하십니까? 오직 뭐 의일 뿐입니다 해가지고 맹자가 얘기하잖아요. 자, 이걸로 봐서 상황과 맹자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언제냐? 기원전 한 4세기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왕도 정치의 최고라고 얘기되는 맹자와 이 패도 정치의 최고라고 얘기되는 상황이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시대의 승자는 상황입니다. 후세의 승자는 맹자일까 상황일까?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달라요. 여전히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법이라는 것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패도라는 건 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사전이나 무슨 중국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패도하면 오로지 무슨 뭐 권모술수 또는 무력으로서 백성들을 제압하는 정치 이러는데 그러면 나쁜 정치지. 그런 거 다 공부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하면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몰아갔던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인데 이 왕도건 패도건 둘 다 인민을 위한 정치예요. 목적이. 인민을 위한 정치고 이제 왕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공자, 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패도는 이 법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가라는 것이 법이 없이 통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 정치에도 법이 중요하죠. 다만 이 패도는 법을 중시하는데 이 실정법을 중시하는 것이고 왕도는 뭐 자연법을 중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법이라는 건 제정하는 것보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 법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백가 중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는 한비자가 지나치게 유명해요. 물론 한비자도 훌륭한 사상가지만 중국에서는 이 한비자보다도 상황을 더 높이 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 상황은 업적이 많아요. 실제로 이룬 일이. 그리고 상황의 이 개혁이 중국의 천하통일, 최초의 천하통일이라는 실공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가 그러면 이 법가의 사상가로는 이제 상황을 최고로 치고 신불해가 있어요. 신불해. 이 신불해의 신불해의 술치가 있습니다. 신불해. 그러니까 법치 하면 좀 종합적인 개념이고 신불해의 술치. 그 다음에 이제 신도의 세치가 있는데 이렇게 법과 술과 세,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고
얘기 안 해도 되고, 이 술이라는 건 뭐냐? 이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이제 권모술수할 때 술자인데, 이런 걸 다 나쁘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리를 등용하고 사퇴시키는 그 인사 문제, 관리를 적재적소에 일단 배치를 하고 그들에게 직무와 권한을 어떻게 주는가에 아주 과학적인 방법론을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신하들을 부리는 기술이에요. 술. 그 다음에 세라는 것은, 여러분, 왕이라는 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이라는 건 제대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쓸 때는 잘 써야 된다는 논리가 이 세치예요. 그래서 이 법과 이 술과 세, 이 세 가지 개념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의 2부 강의를 왜 마오로 연결시키냐? 이 마오는 이 세 가지를 다 구사한 현대 혁명 정치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오가 이 법가를 철저히 공부했고, 마오가 최초로 쓴 논문이 바로 이 상황 연구 논문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한비자와 비교를 했는데, 이 한비자는 주로 관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이 관리를 통치하지는 않는다. 관리를 통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치리, 불치민 해서 관리를 잘 통치하면 된다. 백성을 직접 통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리, 불치민. 근데 이 상황은 이거 필요 없어요. 치리. 곧장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걸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비자하고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치리, 불치민. 상황은 치민, 이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의 이 치민수를 적절히 설명해주는 고사로 이목지신이라는 고사 들어봤죠? 이목지신. 이라는 것은 옮긴다 이 뜻입니다. 목지신, 나무. 나무를 옮겨서 신용을 얻는다. 그래서 이건 좀 뻔한 얘기인데, 나는 이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오는 많은 일화를 역사적 진실로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허구적인 이런 그 극적인 요소가 사마천의 상해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을 공표하기 전에 먼저 이 성문에다가 큰 나무를 갖다 놓고 이걸 옮기는 자는 식금을 주겠다. 복문으로 옮기는 자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지금까지 하도 이 나라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50금을 주겠다. 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힘센 놈이 할 일도 없고 소화도 시킬 겸 들쳐 없고 옮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지고 그걸 제자리에 옮겨다 놨을 때 정말로 50금을 이제 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백성들의 신뢰를 산다는 얘기인데, 이건 요즘 개념으로 하면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공약을 100% 지킨다는 확신을 주면 유권자들은 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공약이라는 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정도로 공약에 대한 허무주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의 이 이목지신 고사, 또는 옮길 사자, 이사할 때 사자를 써서 사목지신이라고도 해요. 사목지신 고사는 그 공약은
100% 지킨다는 이 신뢰, 신용감을 백성에게 주는 그 이야기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재상이 돼요. 재상이 돼가지고 그 상황의 개혁을 그냥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변법 개혁이다. 변법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변법 할 때 이 변법 왕안석의 변법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개혁을 변법이라고 이름 붙이면 이건 약간 불순하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종북몰이 비슷한 겁니다. 반체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사실 정도전이야말로 정말로 이 변법 개혁가예요. 왜냐? 왕안석의 변법도 있고 정도전도 변법인데 정도전은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혁명으로 명칭이 부여되는 거예요. 왕안석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변법쟁이처럼 역사에서 치부되는 거고, 이 상황은, 이 변법은 성공했지만 상황의 삶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변자가 조금 의미는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변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이 그냥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는 거니까 이건 국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헌법과 국채는 혁명에 의해서 바뀌죠? 그런데 이게 개혁 합법에 의해서 바뀌는 걸 변법이라고 하니까 이 변법은 혁명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역사혁명을 늘 최고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선의 건국처럼 고려의 헌법을 송두리째 바꾸고 고려의 토지대장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해가지고 500년 이상을 지속시킨 이 정도전의 변법에 의한 혁명이야말로 세계 무슨 프랑스 혁명, 명예혁명 따위에 비길 바가 없는 가장 우수한 혁명이라는 게 내 주장이고, 이런 내 주장은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명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인민들의 삶이 좋아져야지. 프랑스 혁명처럼 혁명이 일어나고 100년 동안 제국주의를 치닫고 수만 명이 처형당하고 200만 인민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혁명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명 기록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바로 이 상황의 변법도 이 점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상황의 변법은 일단 신상필벌이라는 쉬운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준법과 관작을 공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상필벌을 엄정히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성남시장한테 조금 돈 좀 줬던 조폭 출신 사업가가 2년 반 형 받고 나오면서 이 재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주고도 형 안 받는데 나는 왜 2년 반이나 받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신상필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필벌,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는 것은 사실은 이건 통치술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민평등입니다.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는 게 평등이죠. 그렇죠? 평등이 뭐 별겁니까? 자, 그 다음에 5가구 내지 10가구씩 이렇게 뭉치게 해가지고 연대 책임제를 지웁니다. 이른바 요즘으로 치면 연자제예요. 요즘은 이제 세련된 사람들은 연자제에 다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정치인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까지 캐내죠. 예, 연자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자기가 새로 만든 법령을 비판하는 자도 처벌하고 이 법령을 칭찬하는 자도 처벌을 합니다. 왜?
비판하는 놈은 이건 법을 어기는 놈이고, 칭찬하는 놈은 이건 아분하는 놈, 기회주의자니까 둘 다 처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진시황의 천하통일은 이게 군사적 통일이 우선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만 이 경제적, 문화적 이런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한 것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화폐 통일이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화폐라는 건 상업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증거도 되지만, 화폐라는 건 임금 노동이 있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 유럽식 자본주의관 이런 것들은 이런데 벌써 상황의 변법 개혁에서도 그 이의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국을 위해서 분가를 시킵니다. 분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 3대가 같이 못 살게 하고 그냥 부자간에도 분가를 시켜요. 분가를 시킨다는 건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건 세수가 증대되고 인구를 증가하지.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한 집안에 있으면 그 후세 생산에 약간 좀 이렇게 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살아야지.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병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많은 인구가 국력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인구가 적은 나라가 대국, 강국이 되기는 어려워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개간을 엄청나게 합니다. 개간을 하고 증산에 박차를 가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성공해요. 거의 다 성공해서 이 상황에 의해서 진나라가 일약 그 춘추의 패권국으로, 상나라가 아니라 이제 진나라가 일약 그 춘추의 패권국으로 올라서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신상필벌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막 태자가 잘못했는데, 국법에 의해서 태자는 사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태자의 스승을 데려다가 그냥 차명을 시켜버리고, 또 태자의 또 다른 태자를 좀 이렇게 옹이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먹물 찍는 막 형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태자하고 척져요. 그 태자 연금시켜버립니다. 그랬다가 문제는 이제 태자가 왕이 된다는 데 있죠. 그 뒤에 태자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니까 이제 상황은 이제 이 반란범으로 몰려가지고 도망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제 신분을 속이고 좀 어디 이렇게 모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좀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모텔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기강이 그렇게 잘 쓴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생각해보니까 지가 만든 법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거열형에 처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살을 하고 나서 자살한 사람을 이제 거열형에 처하는데, 그 다음 그러면 태자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됐죠. 근데 문제는 태자란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상황이 했던 개혁 정책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가지고 더 강화해가지고 실시합니다. 이건 태종 이방원이 삼봉 정도전을 죽였지만, 삼봉 정도전만은 못하더라도 정도전의 좋은 점을 상당 부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자는 상황보다도 더 확실하게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마오는 상황을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판초프의 책에 그 마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상황의 법은 좋은 법이자 어찌하여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시임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엿볼 수 있다. 자,
마오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말했죠. 상황을 칭찬하면서. 이런 건 다 권력을 잡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 권력을 잡으면 절대 백성들이 어리석다는 말을 안 합니다. 권력을 잡고 나면 백성은 하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같이 파악을 해야 돼요. 꼭. 근데 문제는 권력도 잡을까 말까 한 애들이 함부로 이 백성, 인민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글이 이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원전이 그 마오의 조기 혁명 활동이라는 책이 유명해요. 조기 혁명 활동. 번역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마오의 그 어린 시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국 인민이 너무나 무시하고 어리석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마오가. 그러면서 아마 이런 걸 얘기할 정도면 상황과 같은 이 변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실제로 상황 이상의 이 변법 혁명을 이루는데 마오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가에서 얘기한 아까도 이 마오의 그 정치, 이걸 자꾸 나쁘게 표현해요. 후후구국이라고 하는데, 후후구국, 이 막 얼굴을 두껍게 하고 양심을 검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인민과 대중과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자기도 좋은 평 듣고 인민도 좋게 만들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 이렇게 이제 마오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상황과 더불어서 마오에 했는데, 사실 그 마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마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